근데 상사랑 계속 이게 안 좋잖아요. 결론은 내가 퇴사하든 상사가 퇴사 둘 중에 하나 나가는 거야. 돌파해봐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제가 제안드린 대처 방법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난 도저히 여기서는 못하겠다. 그럼 빨리 이직하시는 게 좋아요. 반갑습니다. 일잘럭의 일타 강사 퇴사한 이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리더십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리더십 편의 입장에서 제가 또 영상을 올렸더니 팀원분들이 또 득달같이 나타나서 지금 막 싸움이 붙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박쥐처럼 팀원분의 입장에서 최악의 리더십 유형을 또 극단적인 케이스를 좀 알아보고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최악의 리더십 대처 유형법입니다.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면 어떤 리더십이 최악일까요? 리더십이라는 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도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리더십일 거예요. 저는 그거를 좀 쉽게 통제형 리더십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막 엄청 깐깐한 거야. 모든 거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모든 거를 지시하고 싶어해. 그리고 또 정반대 유형이 있습니다. 방치형 리더십입니다. 우리 상사가 어디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으세요? 한번 댓글로 달아봐.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 왜 통제형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방치형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지. 물론 여러분의 리더십은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게 극단적이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프레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댓글을 좀 보면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네요. 좋게 말해서 마이크로 매니징이지, 그건 그냥 남일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말려 죽이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그 즉시 탈출 계획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세요. 더 강력하게 어필해봤자 애초에 상대방 인성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 본인만 정신적으로 데미지 크게 입습니다. 정말 많은 댓글에서 통제형 리더십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나르시시즘이 이게 맞나 해가지고 그걸 내가 찾아보기도 했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냥 참견하지 말고 지가 다 했으면. 진짜 개짜증남, 짜증이 느껴지죠. 전 회사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대표가 마이크로 매니징이었습니다. 개인사까지 컨트롤하려 하고 업무적으로는 직원들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통제형 리더십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분들 안에는요, 일단 불안함이 있어요. 업무에 대한 것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것도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신뢰가 없는 겁니다. 같이 일을 안 해봤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일을 몇 번 맡겨봤는데 결과물이 원하던 만큼이 안 나왔어. 그랬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불안함이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여러 리더십 컨텐츠를 올려드렸지만 무한의심형 리더십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거든요. 비슷합니다. 또는 이분들의 심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우월감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팀장인데 니보단 낫지. 그럴 수 있어요.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통제형 리더십 안에 보면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잘하고 탁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 또는 꼭 이렇지 않더라도요, 내가 지금 맡은 일이, 그 팀원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너무 중요한 거야. 중요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과정을 깐깐하게 보고 체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지금 쫄림이 있는 거야. 뭔가가 불확실하고 쫄리고 이러니까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방치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댓글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요구사항이 뭔지도 모르고 고객한테 해주겠다고 했다가 완료 당일에 신규 입사자에게 방임하고 도망치는 팀장도 정말 쉽게 만나더라고요. 두 회사 연달아 만남 크크.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고 하네요. 방치하는 상사가 최악임. 가이드는 없이 방치하다. 잘된 업적 빨아먹기. 아, 이거 진짜 최악이지. 이런 식의 굉장히 안 좋은 유형으로도 꼽히는 게 대표적인 리더십 유형인데요. 방치라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관심도 없어 보이고 열정도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방치형 리더십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그냥 귀찮아. 일이 싫을 수도 있어. 나 이제 뭐 이직을 앞둔 사람들이 여기 대표적이에요, 대표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과 뭐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거 자체가 귀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안에 기준이나 솔루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시를 하고 싶어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거 피하고 싶은 거야. 리더라고 뭐 모든 걸 답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는데 계속 팀원들이 열정 가지고 와서 들이대잖아? 아, 그럼 막 도망가고 싶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치형 리더십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아닌 거야.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맡았거나 프로젝트를 맡은 리더들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중요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있고 중요도가 낮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중요도가 낮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에너지를 덜 쓰게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럼 알아서 좀 알짤딱한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질문하고 물어보고 어렵게 하니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거는 능력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을 그렇게까지 쓰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심리를 기저 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통제형 리더십 잘 알지만 지나치게 간섭합니다. 이건 뭐 너무 대표적인 거죠. 자주 체크하고 자주 물어보고 자주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통제형 리더십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이 계속 바뀝니다. 이거는 팀장 입장에서는 말을 바꾸려고 바꾼다기보다는 전체 틀을 가지고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틀은 얘기 안 하고 디테일만 지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바뀔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이 상황이 거기 안 맞아서 이거를 바꾸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팀원이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어제랑 오늘이랑 많이 다르냐? 라고 느끼기에 좋은 게 통제형 리더십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분들은요 다는 아닌데 상당 부분이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표정뿐만이 아니라 말투며 질문의 내용이며 피드백이며 모든 내용이 좀 화가 나 있어.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방치형 리더십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 뭐 맨날 바빠. 안 만나주고 피드백도 안 해주고 이메일을 보내면 체크하는데 한 2, 3일 걸려. 피드백도 심지어는 안 해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맨날 까먹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여기도 바뀌어. 자기가 지시했던 내용을 까먹고 맥락을 까먹고 주요 이슈가 뭔지를 까먹어요. 왜?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치했겠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계속 바뀐다는 현상도 여기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들의 특징인데요,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실수를 했거나 뭐가 잘못됐을 때 카바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방치형 리더십을 더 극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처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통제형 리더십에게 정말 중요한 대처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기록을 잘해야 됩니다. 투리스트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일단 시킨 거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통제형 리더십은요, 이거를 잘게 쪼개주는 거거든요. 업무를 잘게 쪼개주고 그거를 잘했는지 확인을 해야 다음 단계 업무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거기서 더 이상 다음 단계를 주지도 않고 내가 시킨 거가 항상 이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있는 게 자다가도 갑자기 막 문득문득 떠올라. 이 자식이 이거 어떻게 됐지? 막 이러면서 또 체크를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 유지를 꼭 해놔야 돼. 상사 노트라고도 표현하는데 상사가 지시했던 거에 노트를 별도로 갖고 계셔야 돼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떤 식으로 지시하셨던 거 어떻게 씁니다. 요 내용의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도요, 가장 먼저 보고해야 될 게 뭐냐면 시킨 거, 중요도가 아니야. 시킨 거 중심으로 우선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 뭐 고객 클레임이 난리가 났어.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 근데 클레임보다 일단 상사가 시킨 걸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런 클레임 건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 순서로 얘기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커뮤니케이션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잘 돼가 안 되냐라는 건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통제형 리더십은 이미 그 일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상사가 시킨 것만 그냥 해. 괜찮아. 잠깐 뇌를 좀 빼도 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물경력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러다가 내 커리어 완전 꼬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요 상사가 나를 지지해줘야 커리어도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사랑 계속 이게 안 좋잖아요. 결론은 내가 퇴사하든 상사가 퇴사 둘 중에 하나 나가는 거야. 내지는 이동 배치가 되든지 아니면 업무에서 완전 배제되든지. 하여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최대한 통제형 리더십을 돌파하고자 한다면 아예 이직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직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뭔가 성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킨 것 중심으로 먼저 백업을 하면서 상사와의 신뢰관계로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통제형 리더십은요, 신뢰관계만 딱 들어가잖아요. 어쩌면 훨씬 더 쉬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의 머릿속엔 이미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한테 일은 맡기면 돼 라는 인식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거든. 신뢰 단계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쉽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통제형 리더십하고 일할 때 여러분 이거 실수 많이 하시더라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일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재택근무 원격근무냐, 출근해. 상사네 집에 가서 하든지 상사 집 근처에서 같이 보고 하든지. 왜냐면 통제형 리더십의 근간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불안함이라는 기저 심리가 있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삐끗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불안함이 증폭돼요. 근데 내 눈앞에 일단 보이잖아. 상사는 아마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거야. 됐어, 결과만 가져와 이럴 텐데 사실은 보고 싶어.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체크하고 싶어.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서 소통하기 편하고 바로바로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상사가 피하고 싶지, 같이 있으면 숨 막혀, 도망가고 싶어, 아는데 도망갈수록 그 통제는 더 쪼여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방치형 리더십의 대처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디테일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큰 방향 중심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해. 여기도 문서가 중요한데 큰 그림과 기준, 문서화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근데 방치형 리더십이 괜히 방치형이겠어? 이런 거를 같이 고민을 안 하겠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뭐 상사가 안 해주니까 나는 시키는 거나 하지 가만히 있지,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큰 그림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한번 문서화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라고 체크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사람이 여기 관심이 없어도요, 한번 문서로 읽어봤고 또 다음에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이 큰 그림과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생각이 나요. 정말 뭐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내 정치꾼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기억이 난다고. 그러니까 큰 그림과 기준을 문서화해서 계속 리마인드해가며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의에 이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참 쉽지 않긴 하지만 이거 꼭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정기 미팅을 해야 돼. 제일 좋은 거는 뭐 무슨 요일에 몇 시 이렇게 잡아놓는 게 제일 좋겠지. 근데 그게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상사의 스케줄을 어떻게든 확인해가지고 요때 좀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던지는 거예요. 이게 또 잘 안 돼. 관심이 없어서 지금 방치형 리더가 됐는데 나랑 정기 미팅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방치형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방치형 리더십도 미팅을 빨리 잡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아젠다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우선순위 업무가 아니거나 중요도가 떨어져서 관심이 없는 건데 아젠다를 더 키워. 무시할 수 없게 그 상사의 커리어가 달릴 만한 아젠다로 막 던져. 그럼 그걸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세요.
그걸 하시면 여러분이 승진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그 리더를 탈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방치형 리더십, 통제형 리더십 둘 다 숨 막히고 힘들어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 안에 뭐가 지금 이 질문이 필요하냐면 여기에서 성과를 내고 싶냐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직하면 되지.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 못 해먹겠으니까 이직을 한다? 오케이. 근데 거기 이직을 하면 누가 또 있을까요? 통제형 리더십의 더 강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통제형 리더십이 싫어서 이직했더니 방치형 리더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둘의 어떤 유형이 됐건 여러분은 돌파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나중에 리더십이 되잖아요? 팀원 똑같다니까. 업무에 관심 없는 팀원이 있고 너무 디테일에 함몰되어 있는 팀원이 있고 너무 추상적인 것만 얘기하는 팀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통제해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 의사통을 배워가는 게 커리어라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그때마다 회피하면 어떻게 돼요? 유목민이 되는 거죠. 떠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10년을 한 번 사는 사람이 있고 1년을 10번 사는 사람이 있다고. 1년을 10번, 20번 살면 절대 전문가가 못 되고 아마추어에서 멈춘다. 그래서 이분들과 이런 과정을 돌파해가면서 주의의 대상 한 가지만 짚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둘 다에게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유독 이 유형의 리더십들에게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 통제형 리더십은요, 괘씸죄 18조 18항에 걸리면 안 돼요. 이거 완전 신발 되는 거거든. 통제형 리더십의 기저에는 아직 당신을 못 믿는다니까? 당신보다 더 내가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업무를 이렇게 주는 건데 대들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묻지 않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괘씸죄 18조 18항에 걸려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댓글에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맨날 태도 드립한다고. 그게 이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렇게 통제해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친절을 거부해 버리는 거야. 솔직히 짜증나지. 힘들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야 이분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방치형 리더십에게 정말 주의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침묵은 똥입니다. 방치형 리더십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침묵을 하고 시키는 거 그냥 하고 그저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는 점점 하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방치형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되는 일, 되는 사람하고만 일을 하려는 습성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맥락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내가 이거를 진짜 돌파해봐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제가 제안드린 대처 방법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난 도저히 여기서는 못하겠다. 그럼 빨리 이직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라도 빨리 경력 진단기에 넣어보시고 여러분 이직을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직을 해도 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 언젠가는 돌파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 윗레벨로 올라가는 거고 더 높은 연봉과 중요 직책을 맡게 되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까다로운 상사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거 이외에도 리더십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유형의 상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사와 일하고 있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상사와 일할 때 나 이것 때문에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하는 포인트들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저희가 또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